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심리학 개론 제11강 인지심리학 두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지심리학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인간이 바깥에서부터 들어오는 자극을 어떻게 수용을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지각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지각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분들 지각에 대한 공부했던 내용들 잘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억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나눌 텐데요. 기존의 정보, 그 다음에 지식, 이런 것들을 문제 해결에 응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를 하거나 재구성하는 적극적인 정신 과정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력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도 하고 기억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자, 기억의 개념 두 번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을 터득하고 기억 속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또 인출하고 활용하고 변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머릿속에 갖고 있는 이런 내용들,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잘 인출해서 써야 되겠죠. 그리고 활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억 안에 있는 것들을 이번엔 이렇게 쓰고 다른 때는 저렇게 쓰고 하면서 변형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모두 기억이라는 범주 안에 넣습니다. 인지심리학에서 정의한 기억은요, 과거의 경험에서부터 얻은 정보, 그 다음에 지식을 유지하고 현재에 그것을 다시 살려서 주어진 과제,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 내가 수행해야 될 과제, 이런 것들에 맞춰서 내가 잘 적당하게 적용해서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지심리학에서는 기억을 과거 내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을 내가 잘 유지를 해가지고 현재 그걸 잘 살려서 과거에 했던 경험이나 지식들을 잘 살려서 내가 지금 현재 수행해야 되는 어떤 과제에 대해서 그것을 잘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광의의 의미에서의 기억은 모든 인지적인 그런 활동의 기본적인 근거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기억의 분류를 한번 가볼게요. 기억의 분류 첫 번째를 외현기억, 그 다음에 안목기억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외현기억은 무엇인가? 내가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는 기억이에요. 아, 내가 그거 다 기억하고 있지, 그거 알고 있지, 이거를 내가 자각할 수 있는 거, 의도적으로 저장한 기억, 이걸 우리가 외현기억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의식적인 기억이기 때문에 회상기억이나 재인검사를 통해서 직접적인 방법으로 측정이 가능해요. 내가 의식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측정을 하면 측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기억한 정보의 어떤 내용이 의미적이고 그다음에 서술기억과 연관이 되어 있다. 서술기억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자, 기억한 정보의 내용은 의미적이에요. 내가 의도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 이거 알고 있지? 이렇게 자각할 수 있는 거, 그런 기억이라고 말씀드렸죠. 서술기억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 연령, 알코올, 약물, 기억상실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억이에요. 왜냐면 의도적으로 저장을 했어요. 그렇죠? 내가 그냥 기억이 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거 외워가지고 기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 이거 알고 있지? 라고 자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지면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기억하고 이걸 저장해 놓는 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알코올이 계속해서 몸에 들어오는 사람이다. 알코올 의존이나 알코올 중독이 됐다. 약물 중독이 됐다. 기억 상실이라는 어떤 문제가 벌어졌다. 이러면 이건 이제 외현기억은 유지를 하기가 어려워지고 또 새로운 외현기억을 나에게 저장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외현 기억과 암묵 기억 같이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암묵 기억은 무엇인가? 무의식적으로, 외현 기억이 의식적으로 내가 주워 담은 기억이라면, 암묵 기억은 무의식적으로 간접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기억이고 우연적이고 비의도적인, 내가 딱히 기억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어렸을 적에 어떤 벌어졌던 그런 상황, 내가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뭐 그게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그 기억들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내가 다 기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내가 겪었던 일이 그 주변 상황이나 주변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나 말했던 그 내용, 이야기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억이 굉장히 또렷하게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암묵 기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무의식적인 기억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으로 측정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지각적 절차 기억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암묵 기억은 무의식적 기억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암묵 기억은요, 나이, 그 다음에 약물, 그 다음에 간섭 조작 등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자, 아까 외형 기억은 그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그런 연령이나 약물이나 뭐 알코올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게 되면 기억이 어려워진다. 외형 기억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암묵 기억은 무의식적인 기억이기 때문에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랫동안 남아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기억의 분류 두 번째로 가보면 일화 기억, 그 다음에 의미 기억,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일화 기억이라는 것은 특정한 시간, 장소에서 있었던 사실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일화, 우리가 에피소드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일화예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 자체를 그 주변 그때 있었던 사실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거를 다 같이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인 사실, 내가 어떤 걸 듣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자서전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기억이에요. 그래서 자기 개인적인 일에 관련된 것들이 많죠. 일화 기억은. 그죠? 에피소드. 자, 그 다음에 의미 기억이에요. 의미 기억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 방법, 그 다음에 사고, 기술, 그 다음에 개념 등의 일반적인 지식을 포함한 그런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을 하죠. 그리고 생각을 하죠. 사고를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를 기술해요. 적고, 그 다음에 어떤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요. 그런 개념 등의 일반적인 지식,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지식을 모두 포함한 기억을 의미 기억이라고 합니다. 정보를 학습한 시간, 내가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이런 것들과는 관련이 좀 없고요. 일반적인 사실들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좀 과잉학습된 경우가 많고 색인 또는 연합을 갖고 있어서 간섭이 적기 때문에 쉽게 기억할 수 있다. 이거는 내가 뭔가를 막 공부해서 습득하는 그런 기억이 아니라, 그런 지식에 관련된 그런 기억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실들이에요. 아니, 문제가 벌어지면 이렇게 해결해야 돼. 이럴 때는 이걸 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사실.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의미 기억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도덕적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기억돼요. 쉽게 기억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일화, 에피소드,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에피소드로 그 전체적인 상황을 기억하는 것은 일화 기억. 그 다음에 학습과는 무관하게 일반적인 사실들, 우리가 그냥 살면서 알아야 되는 것들, 문제 해결 방법, 사고 기술, 개념, 이런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들은 우리가 의미 기억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억의 분류에서 서술 기억과 절차 기억이에요. 자, 서술 기억이라는 것은 그 사실적인 정보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인 접근이 가능하고 내용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어,
그다음에 뭐 어떤 것에 대한 정의, 그다음에 날짜, 그다음에 내가 지금 기억하고자 하는 그런 개념 또는 사상, 이런 것들에 대한 기억이 모두 서술기억 안에 들어가요. 사실적인 정보니까 그거 어떤 단어를 떠올리면서 그거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서술기억을 끄집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임상심리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해. 그러면 임상심리사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몇 월 며칠 날 공부를 하지? 몇 월 며칠 날 강의를 듣지? 하면서 날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각자 하나씩 개념에 대해서, 그죠? 각 심리학에 대해서 그 대표적인 학자들이 얘기했던 그 사상, 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을 서술 기억이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절차 기억은요, 행위나 내가 했던 어떤 행위, 그 다음에 기술, 조작에 대한 기억이에요. 언어적으로 표현을 하기보다는, 말로써 이렇게 이거다 저거다 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몸으로, 신체적으로 그냥 했던 것들. 그래서 자전거 타기, 그 다음에 뭐 신발끈 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타이핑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제 운동 경기를 개인적으로 뭐 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방법에 대한 기억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차 기억 같은 경우는 몸에서 습득이 돼 있는, 신체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기능에 관련된 기억이기 때문에 자전거 타기 한번 배우면 우리가 이거 까먹지 않죠. 기억하고 있죠. 언제 되게 오랜 기간 동안 타지 않다가 한번 타도 처음에 약간 감 잡을 때까지 시간 잠깐 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시 그 기억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몸이 기억한다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몸이 기억하는 것들,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 습득을 했던 뭐 신체 활동, 운동, 이런 것들에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절차 기억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의 과정을 3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1단계, 습득 또는 약호화. 약호화는 부호화라는 말로 대신할 수도 있어요. 자, 1단계는 습득 또는 약호화예요. 자, 1단계는 무엇이냐면 어떤 자극이 와요. 그럼 우리가 그 자극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죠. 그럼 그 자극을 기억 속에 집어넣는 과정, 부호화, 그렇죠? 습득 또는 부호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습득하고 알게 되는 거, 그렇죠? 새로운 기술을 알게 되는 거, 새로운 것들을 우리 기억 속에 집어넣는 거, 이것을 습득 또는 부호화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키보드를 통해서 자료를 입력하는 거예요. 없는 것들을 새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습득하는 것은 우리의 기억 속에 없는 것들을 새롭게 키보드를 쳐서 없는 것을 새로 이렇게 문서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 기억 속에 없는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알고 기억을 하게 되는 시작 단계죠. 그래서 습득 또는 약호화, 부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단계는 보유 또는 저장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습득하고 부호화한 이런 기억을, 정보가 저장되는 단계죠. 자, 일정 기간 동안 유지를 해요. 자, 나한테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거 습득해서 내 기억 속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거 잘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2단계가 보유 또는 저장이에요. 자, 저장하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기억에서 사라져요. 그럼 활용할 수가 없겠죠. 자, 자동적인 과정은 아니에요. 습득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좀 노력을 하다 보면, 오랫동안 보유나 저장을 하고 있다 보면 이제는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내 것이 되죠. 그럼 기억에서 꽝 하고 도서관에 책이 이렇게 진열된 것처럼 내 기억 속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단기 기억으로 저장된 정보 중에서 일부는 장기 기억의 저장고에 보관되어 일정 기간 유지가 된다. 단기 기억은 우리가 짧게 기억하고 일시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들인데, 시간이 지나면 잊을 수 있는 그런 기억들인데, 이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진짜 나의 지식, 나의 정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 기억으로 저장된 정보 중에서 일부는 장기 기억의 저장고로 보관이 된다. 그래서 유지가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자, 습득, 저장의 실패는 정보를 영구적으로 망각시킨다. 자, 습득하고
습득을 했어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들을 습득했어요. 그래서 부호화했다라는 표현을 1단계에서 했는데, 자, 습득 또는 부호화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장하고 내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다, 실패했다. 그러면 그 정보는 이제 없어지는 거, 나의 기억에 남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억의 3단계 과정 중에서 제 3단계는 인출이에요. 우리가 1단계 뭐라 그랬죠? 습득, 부호화라고 이야기를 했고, 2단계는 뭐라 했어요? 저장, 보유라고 얘기를 했고, 습득한 것을 잘 저장시켜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고, 3단계는 인출이에요. 빼서 쓰는 거. 자, 기억이 있으면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요소에다가 인출해서 잘 써야 되겠죠. 자,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장된 것을 끄집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의식적인 노력이 없이 자동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능동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의식적인 노력 없이 그냥 꺼내 쓸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능동적으로 뭔가 노력을 하고 신경을 써야만 그것을 인출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사실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해내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기억하는 그 기능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관된 장기 기억이 단기 기억으로 옮겨져서 문제 해결에 사용되기도 해요. 그래서 장기 기억 안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난 이거를 알고 있어 라고 이렇게 자각하고 있지 못하는, 예전부터 습득해서 예전부터 갖고 있던 나의 도서관, 큰 도서관 안에 갖고 있던 그런 장기 기억들 중에서 끄집어내서 단기 기억으로 가져오면 바로바로 쓸 수 있고 내가 지각하고 있는 그런 기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 기억에서 단기 기억으로 옮겨져서 문제 해결에 우리가 적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인출해서 실패를 하게 되면, 인출 실패는 망각이 잠정적이지만 단서가 제공된다면 그 이후에 정보를 생각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출 실패로 인한 그 망각이 단서가 제공이 되면, 인출이 실패했어. 내가 갖고 있던, 보유하고 있던 그런 기억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없었어요. 잘 빼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단서가 제공이 되면 그거를 다시 인출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인출 실패도 일시적인 인출 실패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기억 단계별 유형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감각 기억인데요. 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우리의 이 오감이잖아요. 우리의 감각, 이 시스템으로부터 들어온 정보를 순간적으로 잘 저장하는 기억이에요. 순간적으로 바로 저장하는 거. 해가 나왔네. 좋은 음악이 들리네. 좋은 향이 나네. 이거 내가 좋아하는 맛이네. 기분 좋은 느낌이네. 이렇게 촉각까지 느낄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냥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억이에요. 감각 기억은 수밀리초에서 수초까지만 기억을 유지해요. 그래서 길게 가지 않죠. 잠깐 느끼고 끝. 그래서 이러한 기억의 저장은 대개 아주 제한된 용량과 기간만 유지가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것들을 기억할 수 없고, 이런 그 오감에 관련된 느낌을 받았는데, 자극을 받았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기억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너무 긴 기간을 그거를 모두 기억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한된 기간 동안만 유지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어떤 자극이 제시되었다가 그 제거됐어요. 자극이 처음에 이렇게 다 왔다가 그 자극이 없어진 거예요. 신경적인 활동이 잠시 동안 지속되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감각 기억 계속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감각 등록기라는 일종의 대기실에 정보가 들어오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머무르다가 그게 없어지거나 아니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처리가 될 수 있어요. 자, 감각 등록기라는 대기실에 정보가 들어오면 짧은 시간 잠깐 대기실에 머물다가 그 대기실에 머물다가 걔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다음 단계 또 처리가 되면 점점 다음 단계 가다가 나의 기억으로 저장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총 2단계를 거치는데요. 잠시 동안 어떤 감각이 머무는 것, 그 다음에 방금 맞췄던 것들을 생생하게 다시 회상하는 과정.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동안 어떤 감각이 그냥 머무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그 느낌을, 그걸 자각하는 것. 그리고 방금 맞췄던 것들을 생생하게 다시 내가 그 받았던 그 자극들을 다시 생생하게 회상하면서 그것들을 이렇게 기억에 되는 거, 끄집어내는 거. 그런 과정을 포함합니다. 감각 기억에 대한 정보는요, 대부분 시각, 눈으로 보는 시각, 그 다음에 귀로 듣는 청각. 이렇게 시각과 청각으로 하는데요. 시각적인 감각 기억은 영상 기억. 우리 시각적인 건 눈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영상처럼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청각적인 감각은 잔향 기억. 그래서 귀로 이렇게 듣게 되는 그런 소리나 소리에 관련, 그러니까 청각이니까 소리에 관련된 자극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청각적인 감각 기억은 청각적인 기억이 나한테 남아있다. 그래서 그것은 잔향 기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 기억은 감각 기억에서 이제 단기 기억 넘어왔습니다. 자,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이렇게 나오는데요. 단기 기억은 작업 기억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단기 기억은 작업 기억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능동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활동 중인 기억. 그러니까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는 처리를 하는데 필요한 기억이 단기 기억이에요. 그래서 감각 기억으로부터, 감각 기억은 되게 짧게 머무른다 그랬잖아요. 감각 기억으로부터 들어온 정보를 처리하는 동안에 이를 유지해요. 단기 기억을 유지해요. 의식적으로 정보를 기억하는 장소죠. 단기 기억 장소. 자, 현재 의식하고 있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알고 있어 라고 자각하고 있는 정보는 우리가 단기 기억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정보를 능동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정보의 저장, 그 다음에 인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수월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새로운 정보를 부호화해요. 그러니까 습득하는 것이죠. 자, 정보를 이 단기 기억은 내가 이거 알고 있어 라고 내가 자각하고 있는 그런 기억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저장하기 위해서 저장이나 인출, 내가 저장하고 이것을 밖으로 내보내서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정보를 부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기 기억에서. 능동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작업 중의 기억으로 정보를 20초에서 또는 30초 정도 유지할 수 있는데 저장 용량이 비교적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기 기억도 20-30초 동안 유지를 하기 때문에 저장 용량이 제한되어 있죠. 자, 그래서 무한정 다 기억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단기 기억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알아보겠는데 단기 기억의 정보는 시연, 우리가 리허설이라고 하는 거. 자, 단기 기억의 정보는 시연을 해보잖아요. 리허설을 해보면 그 이상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뇌이고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죠. 머릿속으로 리허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했던 거는 이거였어 라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것들을 되뇌이고 리마인드 하면 그 이상으로 평소 단기 기억이 유지될 수 있는 그 기간 이상으로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개인의 기억 용량 차이나 자료 성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마다 기억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있고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 있죠. 이거는 뭐 기억 용량이나 뭐 내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자료인지 아닌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성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대부분 5에서 9 정도 저장 용량을 가진다라고 우리가 수치로 표현을 해요. 자, 단기 기억고가, 단기 기억을 할 수 있는 그 저장고가 꽉 차 있다 생각해 보세요.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 있던 정보는 새로운 정보로 바뀌어요. 기존에 있던 정보는 없어지는 거죠. 치환돼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우리가 계속 받아들이고 지금 내가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고자, 기억하고자 지금 의식적으로, 능동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 있었던 기억은 새로운 정보로 치환된다. 자, 단기 기억은 군집화, 청킹이라고 하는데요. 군집화 전략을 사용하면 더 많은 정보를 기억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용량도 더 증가시킬 수 있어요. 많은 양을 기억할 수 있고, 많은 정보를 기억할 수 있고, 다양한 정보를 기억할 수 있고, 그 양도 늘려서 기억을 할 수가 있다. 자, 군집화 전략을 사용하면, 자,
그다음 최근 단기 기억의 활용적 측면을 강조해서 작업 기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 기억 자체를 우리가 작업 기억이다, 작업 기억으로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최근 단기 기억의 활용적 측면을 강조해서 작업 기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드립니다. 자, 단기 기억에 대해서 조금 전에 청킹 전략이라고 나왔잖아요. 자, 청크는 단기 기억의 저장의 단위예요. 최대 유의미 단위를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그 기억의 단기 기억의 저장 단위를 가지고 그 단위별로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그 단기 기억이 좀 수월해진다, 아니면 양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단기 기억의 용량은 기억 폭, 숫자 폭, 청크,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기억 폭, 숫자 폭은 제한된 단기 기억의 용량을 의미해요. 단기 기억의 용량을 우리가 기억의 폭이다, 숫자 폭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 청크는 단기 기억 저장 단위라고 설명드렸어요. 자, 그리고 재부호화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단기 기억에서 효율적으로 처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기억을 이렇게 능동적으로 내가 자각하고 뭔가 활용하기 위해서 나 이런 거 알아, 그리고 지금 이거 기억해내야 돼 하면서 우리가 단기 기억에서 그런 것들을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시 재부호화 하면서 많은 정보들을 단기 기억에서 다시 효율적으로 또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단기 기억 지속 시간과 망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단기 기억에 저장된 정보가 단순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냥 망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단기 기억 안에 저장된 정보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저장한 정보이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우리가 그걸 하려고 신경을 쓰면서 그것들을 저장한 거기 때문에 사실 오래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경과하면 자연스럽게 그것은 망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망각은 쇠잔에 의해서 일어난다 했는데, 쇠잔이라는 단어는 힘이나 세력이 점점 약해지는 거, 그쵸? 그러니까 망각은 내가 지금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그런 힘이나 기억하고자 하는 그런 능동적인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이 점점 떨어지면서 이 망각도 같이 이루어진다, 망각이 생길 수 있다 라고 설명드리면 맞겠네요. 자, 단기 기억의 지속 시간과 망각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그러면 단기 기억에는 어떤 간섭이 있나? 순행 간섭과 역행 간섭이 있어요. 순행 간섭은요, 이전에 학습을 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자, 학습을 한 자료가 시간상 순행적 방향으로 현재의 자극 재생을 간섭하는 것. 그 다음 새로운 자료가 시간상 역행적인 방향으로 과거의 자극 재생을 간섭하는 것. 역행 간섭은 거꾸로 과거의 자극 재생을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순행 간섭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최근 되게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가 있다. 근데 과거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다. 그럼 최근에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한테 과거에 친했던 친구의 이름을 부른다든지, 예를 들면 이렇게 순행적 방향으로 예전에 학습한 자료죠. 예전에 친했던 친구 이름은 예전에 학습했던 자료죠. 그런데 시간상 순행적인 방향으로 현재의 자극 재생을 간섭해요. 그래서 지금 친하게 지내고 있는 그 친구 이름을 불러야 되는 타이밍에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뭐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순행 간섭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단기 기억에서 망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두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요. 대치와 쇠퇴입니다. 자, 대치는 뭐냐면 현재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보가 있어요. 내가 습득하고 싶은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 노력하면서 습득하고 싶은 중요한 그런 정보가 있어요. 현재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 정보에서 새로운 정보로 주의를 기울여서 시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치는 대신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정보에서 내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그 정보에서 새로운 정보로 주의를 옮겨가는 거죠. 바꾸는 거죠. 내가 주의를 이쪽에다가 다시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걸 대치라고 하고요.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지금 단기 기억에서 망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쇠퇴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단기 기억의 흔적이 약해지는 거죠.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단기 기억 같은 경우는 오래 안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양도 많은 양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계속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걸 기억하고 있기가 힘들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단기 기억의 흔적이 약해진다라고 설명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장기 기억에서는 감각 기억과 단기 기억의 과정을 거쳐서 들어온 정보를 무제한적,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단기 기억의 과정을 거쳐서 나한테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정말 큰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큰 도서관 같은 그 기억 저장고가 있고 거기에 감각 기억과 단기 기억을 통해서 들어온 그런 정보가 무제한적이고 영구적으로 계속 저장되는 거예요. 자, 장기 기억에 저장된 정보를 우리가 지식이라고 해요. 내가 한번 습득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것들을 인출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식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장기 기억에 저장된 정보를 우리가 지식이라고 합니다 라고 설명드렸고, 이 중 서술적인 지식은 현재의 정보를 응집력 있게 기억 구조에 통합시키는 가설적 인지 구조로서 도식과 연관이 됩니다. 우리가 서술적으로 쓰는 그런 지식들, 이거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정보가 있어요. 그것들을 기억 구조에 같이 통합을 시켜서 나의 도서관에 완전히 그냥 자리를 잡게 하는 거죠. 그럼 가설적인 인지 구조로서 도식과 연관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자, 장기 기억은요, 매우 지속적이고 용량 제한이 없어요. 아주 큰 도서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지속적으로, 우리 영구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기억이기 때문에 지속적이다. 그리고 용량에 별로 큰 제한이 없다. 주로 의미로 부호화를 해서 현재 사용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때에 저장된 정보를 꺼내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이렇게 습득이 되고 나의 장기 기억 저장고로 들어와서 얘가 영구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때 내 안에 그 정보를 찾아야 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막 발생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 큰 도서관에서 정보를 찾는 거죠.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뭐가 있을까 계속 찾다가 중요한 때에, 필요한 때에 저장된 정보를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장기 기억을 우리가 도표처럼 그림으로 그려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 기억은 외현 기억과 암묵 기억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외현 기억, 암묵 기억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자, 외현 기억은 의식적인 회상, 제2인이고요. 암묵 기억은 비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냥 내 기억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 그죠? 비의식적 과제 수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외현 기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외현 기억을 의미 기억과 일화 기억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의미 기억, 일화 기억은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에피소드로 기억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외현 기억 중에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외현 기억 중에서 일화 기억은 에피소드다, 내 개인적인 사건에 대한. 그리고 의미 기억은 사실이나 일반적인 지식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 암묵 기억에서는 절차 기억, 점화, 고전적 조건 형성,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절차 기억은 운동이나 인지 기술, 그래서 우리가 신체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운동을 배웠다, 또는 평소 이렇게 늘 어렸을 적부터 하는 행동이다. 예를 들면 뭐 신발끈을 묶는다던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같은 문화권 안에서 자랐다면, 아니면 타 문화권도 뭐 이제 통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몸이 기억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차 기억이다. 자연스럽게 그냥 몸이 기억하니까 바로바로 기억해서 인출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점화, 물체와 단어 식별이에요. 자, 그 다음 고전적 조건 형성, 정서와
골격근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뒤에 가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기억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일화기억보다 의미기억의 정보가 망각이 적게 일어난다. 일화기억은 개인적인 그런 에피소드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의미기억은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거, 알고 있는 사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화기억보다 의미기억이 망각이 적게 일어나겠고, 그 다음 장기기억은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그로 인해서 한 가지의 기억 요소가 색인 또는 연합을 많이 가질수록 쉽게 기억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사실 하나만 딱 기억하고 있는 것보다 그 사실과 연관된 어떤 그 다른 사건이나 인물 이런 것들과 같이 기억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기억이 한꺼번에 이렇게 한 덩어리로 기억이 나겠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모든 기억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니까 기억 요소가 색인 또는 연합을 많이 가질수록 쉽게 기억된다 라고 여러분들 외워두시면 되겠고, 중요한 사건들이 자세하고 또 생생하고 되살아나는 섬광 기억과 최면을 통한 기억은 장기 기억이 영구적이다 라는 사실의 증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최면을 해보거나 이렇게 최면을 걸어보면 이 사람 안에, 이 사람의 그 장기 기억 저장고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계속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기 기억에 들어가 있는 기억들은 영구적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런 최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장기 기억에서 우리가 망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아까 했는데, 망각의 원인은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효율적인 약호화. 정보를 약호화를 잘 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망각.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못하게 우리가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장기 기억에서도 망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소멸, 없어지는 거죠. 기억이 비영구적이기 때문에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영구적이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망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 간섭은요. 정보가 서로 경합을 벌이기 때문에 망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있고 그다음에 이 뒤에 들어온 다른 정보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정보, 비슷한 정보인데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억을 끄집어내야 하는데 이 첫 번째 들어왔던 정보와 두 번째 들어왔던 그 정보가 이제 그 안에서 막 경합을 벌이고 있죠. 어떤 걸 인출해야 되지? 어떤 게 더 적합하지?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간섭을 받게 되면은 경합을 벌이면서 망각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 인출 실패. 우리가 이것을 꺼내 쓰는데 실패를 했어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사상,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기억을 망각하려는 경향. 그러니까 우리가 별로 좋지 않았던 기억, 그쵸? 이런 것들은 사실 별로 남겨놓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기억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런 기억들을 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출 실패가 벌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호와 명세성이에요. 기억을 인출하는 데 있어서 기억을 인출하는 거 이제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뭐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 이렇게 이제 다 공부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한테 이런 거는 단기기억이겠구나. 이런 기억은 장기기억이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갖고 있던 기억들을 인출해서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느냐, 이것이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자, 기억의 인출에 대해서 첫 번째로 부호와 명세성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부호화하고 또 저장하고 인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쳐요. 간섭이 일어나고 변수가 되겠죠. 이를 바탕으로 정보를 부호화한 맥락과 인출해내는 맥락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태에서 그 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그쵸? 정보가 있을 때 그것들을 잘 인출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부호화를 한 방식, 그 다음에 인출하는 방식 전략이 유사할수록 인출 정도가 높다. 위에 있는 거랑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맥락, 우리가 정보를 부호화한 맥락, 그 다음에
인출해내는 맥락, 그다음에 부호한 방식 또는 인출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주변 상황이 비슷할수록 인출이 잘 될 수 있다. 기억에, 내가 갖고 있는 기억에서 인출이 잘 될 수 있다. 잘 활용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고요. 자, 기억의 인출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도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도표로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이미지로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서 칸을 채워보신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뼈대를 알고 계시면 나중에 객관식 문제 같은 거 푸실 때도 옆에다 이렇게 뼈대 그려놓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선별하거나 답이 아닌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탈락시키면서 문제를 풀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기억의 인출에서는 부호화를 의미 처리, 심상, 조직화, 자기참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부호화하는 것을, 의미를 처리하는 것은 정교화를 시키는 부분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호화하는 것 중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심상 부분도 들어가요. 그리고 조직화는 아까 단위에 대해서 얘기하다 청크도 나왔는데 청크, 위계, 그리고 이야기 단위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조직화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부호화는 자기참조. 자, 이렇게 의미처리, 심상, 조직화, 자기참조. 효과적인 부호화를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미처리, 심상, 조직화, 자기참조 이렇게 4가지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인출을 하기 위해서 인출 단서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인출 단서 효과가 무엇일까? 저장된 정보를 인출해야 되는 그 시점에 놓여져 있을 때 그 정보와 함께 저장된 정보 또는 목표 정보. 나 나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이런 정보 내가 인출해야 되는데 이렇게 목표 정보와 가까이 연합이 되어 있는 정보를 말해요. 내가 지금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그 문제 해결과 연관이 되는 그런 기억을 인출해야 되죠. 근데 그 정보와 함께 저장되어 있는 그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정보랑 함께 저장이 되어 있는 정보 또는 그 목표 정보와 가까이 연합이 되어 있는 뭔가 관련성이 조금 있는 그런 정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출 단선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정보가 인출할 시점에 단서로 제공이 되잖아요. 정보를 우리가 인출해야 돼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런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내가 뇌에서 지각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인출하기 위해서 막 찾아요. 그 시점에 단서로 제공이 되면 인출이 잘 일어나요. 그냥 단서 없이 그냥 그것들을 계속 찾아서 어디 있지 하면서 계속 그 위치를, 도서관의 위치를 찾으면서 하는 것보다 단서, 우리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을 때도 이 내가 원하는 책이 어디 위치에 있습니다라는 거 우리가 찾아가지고 가잖아요. 그런 단서가 있으면 훨씬 더 인출이 쉽게 잘 일어날 수 있다, 효율적으로 잘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정보와 어떤 특정 환경 사이에 연합이 있을 때 인출이 더 잘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출은 뭔가 그런 내가 해결해야 되는 어떤 문제에 관련된 그런 정보, 그런 것들이 다른 어떤 것들과 연합이 되어 있거나 함께 관련성이 있는 것들이 있을 때 인출이 더 쉽게 빠르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의 인출에서 그럼 이제 맥락 효과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맥락은 학습 대상이 되는 항목 외에 약화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맥락은 그 주변의 흐름, 환경, 주변의 환경들을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맥락 단서는 정보 인출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요. 단서는 인출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학습을 했던 장소에서 학습한 내용을 더 잘 회상하는 현상을 맥락 효과라고 해요. 내가 처음에 그거를 습득했어요. 그래서 내 기억 안에 넣었어요. 그러면 그 내가 습득했던 그 장소에서 더 잘 회상이 되고 더 잘 기억에 인출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맥락 효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도식 효과인데요. 단어의 순서만 바꿔서 말해도 뜻이 달라진다. 이게 도식 효과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언어와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단어 우월성의 효과입니다.
하나의 낮자가 단독으로 제시됐을 때보다 단어가 이렇게 쭈루룩 연결이 돼 있을 때 단어 속에서 제시가 되면 더 잘 재인하는 효과입니다. 낮자가 재인된 후에 각 낮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단어로 재인되는 상향적 처리와 단어에 대한 정보가 각 낮자의 재인에 영향을 미치는 하향적 처리 모두 중요한데요. 자, 밑에 예시를 한번 봐보세요.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제가요, 글자 단어들이 조합이 정상적이지 않게 조합을 해놨어요. 앞뒤를 막 글자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우리 눈으로 읽다 보면 우리는 눈으로 낮자 하나씩 단어만 읽는 것이 아니라 쭈루룩 문장으로 읽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 단어가 이거구나 라고 그냥 잘못된 단어를 읽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흘러가는 문장으로 쭈루룩 눈으로 문장을 읽으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읽게 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단어 자체를 이상하게 조합을 해놨어도 여러분들은 제대로 끝까지 문장을 읽으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단어 우월성의 효과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의미 점화의 효과. 단어는 단독적으로 제시가 되는 경우보다 문장이나 어떤 글 속에서 같이 제시가 되는 경우에 어휘 처리에 더 영향을 미칩니다. 자, 밑에 한번 보세요. 장미, 백합, 꽃. 그쵸? 이건 다 꽃에 대한 얘기잖아요. 장미, 백합이 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통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공통적인 맥락을 갖고 있는 단어들이 이렇게 쭈루룩 이렇게 제시가 되는 경우에 어휘 처리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럼 점화 효과라는 것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 이거는 다 꽃이구나. 우리가 바로 이렇게 의미를 딱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단어 제시의 맥락이 어휘 처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리고 어휘 정보가 기억에 의미적으로 표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효과입니다. 그래서 장미, 백합, 꽃 이렇게 우리가 쭈루룩 제시를 했을 때는 아, 점화 효과가 발생하면서 아, 꽃이구나 하면서 우리가 바로 인식을 좀 하면서 기억을 할 수가 있겠고, 자, 장미, 연필, 백합의 경우에는 이거는 무슨 조합이지 하면서 이렇게 연결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의미 점화의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대표성 발견법이에요. 자, 언어와 사고에서 세 번째 대표성 발견법인데요. 어떤 사건이나 대상이 일어나거나 특정 범죄에 속할 확률을 추정할 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추정할 때 실제 확률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이나 대상이 얼마나 대표성을 갖고 있는지를 가지고 확률을 추정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주희라는 친구가 30세이고 미혼이고 외향적인 성격이고 밝다. 그리고 철학을 전공했다. 분별의 문제와 사회정의에 관심이 많다. 이 사람의 특징은 이것이다. 라고 이 사람에 관한 단서를 주고요. 첫 번째, 주인은 은행원일까요? 두 번째, 주인은 은행원이고 여성운동단체에서 활동 중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이 B를 고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확률을 계산하고 뭐 이런 것보다 아, 쭈루룩 전체적인 이 상황에 대한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제시를 받고 나서 아, 그 대상이 얼마나 이런 특징,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졌으니까 아, 이러이러한 대표성을 갖겠구나 라고 추정해서 우리가 결론을 낸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대표성 발견법입니다. 자, 가용성 발견법인데요. 자, 이것은 사람들은 어떤 사례가 얼마나 쉽게 많이 머릿속에 떠오르는지에 의해서 확률을 예측하는 것. 자신의 신념과 판단의 정확성을 실제보다 과잉 추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걸 가용성 발견법이라고 설명드립니다. 매체를 통해서 어떤 안 좋은 기사들, 되게 사회의 어두운 면들에 대한 그런 기사들을 많이 접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죽음을 맞이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특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죠. 뉴스, 신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데 실제로는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그냥 그렇게 사고가 터지거나 남들한테 상해를 입어서 죽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변에서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들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입고 상해를 입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더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사실과 다르게 우리가 더 많이 접하는 거, 더 많이 접하는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접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것, 그걸 우리가 가용성 발견법이라고 합니다. 자, 두 사건이 함께 일어날 확률이 하나의 사건이 일어날 확률보다 낮아요. 어떤 두 사건이 함께 묶여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확률은 하나의 어떤 사건이 터지는 것보다는 더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건이 결합된 경우에 확률을 더 높게 축축하는 결합의 오류가 바로 이런 것과 비슷한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비행기 참사 뉴스를 봤어요. 그러고 나서 나는 이제 비행기 참사 뉴스를 봤는데 비행기 사고가 사실 자주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뉴스에서 자꾸 그런 것들, 해외에서 해외 뉴스까지 다 보니까 우리는 그 비행기 사고가 난 뉴스는 사실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그런 뉴스는 거의 보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로 인해서 벌어진 그 큰 사건,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되게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비행기 사고가 이렇게 많이 일어날 수 있구나. 비행기 사고가 일어나면 굉장히 큰 사고이기 때문에 목숨을 건지기가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면서 그럼 비행기 타는데 좀 그런 우리가 접했던 기사들이 생각이 나면서 좀 마음의 불편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 타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도 가용성 발견법이 되는 것이고, 영화를 보면서 그 안에 영화 속에서 허구로 만들어진 그 이야기들, 그쵸? 뭐 시진상어 이야기나 아니면 어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겪기 힘든 어떤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나에게도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그런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갖는 거, 불편한 마음을 갖는 거, 이것 우리가 가용성 발견법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정서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인지심리학을 마무리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서 이론에서 첫 번째 3차원 이론이 있어요. 자, 분트라는 사람이, 구성주의를 얘기했던 분트라는 학자가 정서를 쾌, 불쾌, 그리고 긴장과 이완, 그리고 흥분과 우울의 세 가지 차원에서 3차원 이론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정서는 뭐 유쾌하고 불쾌하다, 그 다음에 긴장하거나 이완한다, 흥분하거나 우울하다, 흥분되거나 우울한 상태다. 이런 세 가지 차원에서 3차원 이론이라는 것을 제시를 했고요. 제임스 란게 이론에서는 제임스는 행동이, 사람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 행동이 정서 경험보다 우선된다, 행동이 우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에 의해서 정서가 유발되고 그 정서에 따라서 행동한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식적인 생각을 뒤집어서 정서는 어떤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생기게 되는 거다, 정서는, 감정은. 그래서 신체적인 변화에 대한 지각이다 라고 제임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정서적으로 어떤 걸 느끼면 그것이 행동을 유발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임스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지각을 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캐논바드 이론인데요. 이것은 캐논이라는 사람이 자율신경계를 차단해도 정서가 경험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정서는 시상이라는 뇌가 매개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자, 캐논의 제자인 바드는 그 이후에 이런 시상 하부가 정서적인 이런 부분들을 매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자리를 잡았던 것이 캐논 바드 이론이에요. 자, 정서 이론 마지막입니다. 스탠리 샤우터의 인지평가 이론인데요. 스탠리 샤우터에 의하면 정서 경험은요, 생리적인 각성, 내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리적인 어떤 그 생리적으로 갑자기 뭔가 이렇게 활성화되기 시작한 생리적인 각성과 인지적인 평가에 같이 합쳐진 합작 효과로 나타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스탠리 샤우터는 정서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내 몸에서 일어나는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 그리고 인지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자각하고 평가하는 이런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정서 경험이다 라고 인지평가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정서 경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정서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 라고 주장했던 게 스탠리 샤우터의 인지평가 이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11강에서 인지심리학 두 번째 시간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기억을 외현기억과 암묵기억으로 나눠볼 수 있다. 그래서 암묵기억은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기억이 그래도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일화기억, 에피소드로 기억하는 것과 그냥 우리가 의미기억으로 일반적인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 그다음에 서술기억과 절차기억, 그죠? 절차기억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몸으로 기억한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기억의 분류에 대해서 제가 도표로 그려드렸던 거 잘 기억하시거나 그것들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스스로 좀 그림을 그려보시면서 리마인드 해보시고요. 기억의 3단계 과정, 습득 또는 부호화를 해서 보유랑 저장을 하고 그것들을 적절하게 잘 인출해서 쓰는 것. 인출해서 쓸 때는 뭔가 연합이나 관련된 것들이 있을 때 훨씬 더 인출이 효율적이고 잘 이루어진다라는 부분 말씀드렸고요. 언어와 사고, 자, 단어 우월성의 효과, 의미 점화의 효과, 대표성 발견법, 가용성 발견법. 자, 방금 전에 우리 얘기들 나눴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각각 효과, 두 가지의 효과, 그 다음에 대표성 발견법과 가용성 발견법에 대해서 스스로 의미에 대해서 좀 읊어보면서 리마인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인지심리학 두 번째 시간 공부를 하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사회심리학 첫 번째 시간 같이 함께 하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우리 인지심리학 두 번째 시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